나는 상인이며 가짜 양반입니다. 관청 앞 수백 명의 양반들이 숨죽인 가운데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족보 한 장으로 신분을 바꾼 남자. 돈으로 산 이름, 거짓으로 쌓은 지위.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과연 신분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남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성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족보 한 장으로 운명을 바꿔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한 사내의 일대기이자 진짜 양반이 뭐고 진짜 인생이 뭔지 우리 모두에게 되묻는 이야기이옵니다. 아직 무료인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한강 나루터에는 벌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물안개 사이로 보이는 사공들의 그림자, 짐을 나르는 상인들의 구부정한 등. 그 속에서 이도훈은 오늘도 변함없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48배 나이, 이미 허리는 휘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물건을 나르고 장사를 하고 때로는 남의 집 일까지 거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근근히 이어가는 생계와 점점 더 휘어지는 등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서 나르시오. 이건 귀한 물건이라 조금이라도 상하면 안 돼요. 양반 나리가 도훈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조심히 모시겠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무거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동안 도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무겁게 가라앉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저 양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마에 앉아가는데 자신은 평생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서연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서연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도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씻고 드세요. 그래요. 고맙소. 도훈은 물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주름진 이마, 힘없이 처진 눈꺼풀. 48이 이렇게 늙어 보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양반 나리들은 같은 나이에도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젊음을 유지하는데 자신은 이미 60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도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 양반이 물건값을 깎으며 상인을 모욕했던 장면, 그리고 그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던 모습. 도훈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양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는 평생 양반들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합니다. 족보 한 장 차이로, 태어난 신분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세상이요. 서연은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도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분이 상관없다면 왜 양반들은 평민을 짐승처럼 부리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날 밤 도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릴 적 서당에 다니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포기했던 일, 장사를 배우며 양반 나리들에게 수없이 모욕당했던 일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평민의 자식은 평민일 뿐이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절대 못 넘는 벽이 있구나. 도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족보, 신분,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한다. 나도 한 번쯤은 양반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 고개 숙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다시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나르고 양반들의 눈치를 보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터는 오늘도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채소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그 속에서 도훈은 묵묵히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시오. 도훈이 고개를 돌리니 한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양반이었지만 낡고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몰락한 집안인 것 같아 보였고 사람들은 괜히 관여했다가 귀찮은 일에 휘말릴까 두려워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도훈은 짐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물 좀. 도훈은 급히 물을 떠다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일으켜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간호하자 노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천만에요. 나리,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찌 지나치겠습니까? 노인은 도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이도훈. 좋은 이름이오. 나는 한기태라고 하오. 한기태. 도훈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한씨 집안은 이 고을에서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몰락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리, 이제 괜찮으십니까?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소. 조금만 더 쉬면 갈 수 있을 것 같소. 한기태는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소. 혹시 시간이 되면 오늘 밤 내 집으로 와주지 않겠소? 술 한 잔 대접하고 싶소.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의 집에 간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기태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해가 지고 도훈은 한기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양반 가문이라고는 하지만 집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락한 양반의 현실이었습니다. 도훈이 문을 두드리자 한기태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하인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초라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오. 방 안에는 소박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기태는 도훈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은인에게 변변한 대접도 못하니 미안하오. 아닙니다. 나리,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황송합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기태는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도박과 사치로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낡은 집과 족보 한 장뿐이라고 했습니다. 도훈, 당신은 평민이요? 예, 나리, 평민으로 사는 것이 힘들겠소.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기태는 술잔을 비우고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양반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겠소? 도훈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족보 한 장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진짜 양반이 되려면 돈이 아니라 이름이 필요하오.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요. 도훈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기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도훈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 나도 양반이 될 수 있을까? 도훈은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한기태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진지함을 넘어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날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한기태는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가능하고 말고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소? 족보도 마찬가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시오? 상인으로 돈을 벌었지만 신분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들 말이오.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기태는 방구석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족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씨 가문의 족보요. 300년을 이어온 양반 가문이 증표지요. 한기태는 족보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 대대로 이어진 혈통의 기록. 도훈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보시오. 여기 제 아우 한기석의 이름이 있어.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요. 자식이 없었소. 양자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집안이 이미 기울어서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소. 한기태는 손가락으로 빈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한기석의 양자로 말이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평민 이도훈이 아니라 양반 한겸호가 되는 거요. 한겸호? 그렇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오. 도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평범하지 않소? 겸호, 겸손하게 호를 이어간다는 뜻이요. 양반답지 않소? 도훈은 멍하니 족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다니. 한겸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양반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는 글도 제대로 모르고 양반의 예법도 모릅니다. 어찌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기태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요? 요즘 양반들 중에 제대로 된 양반이 몇이나 되는 줄 아시오? 돈만 있으면 벼슬도 사고 족보도 사는 세상이요. 당신도 그저 당당하게 행세하면 그만이요. 누가 뭐라 하겠소? 하지만 도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았던 평민이 하루아침에 양반이 된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한기태는 도훈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도훈,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돈이 필요하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들이닥치고 이 집마저 넘어갈 처지요. 족보를 팔아야 빚을 갚고 어딘가로 떠날 수 있어. 한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사요.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거래 아니겠소? 당신은 양반 신분을 얻고 나는 빚에서 벗어나고 누구도 손해볼 것 없는 일이요. 도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기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거짓으로 신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릭하지만 이것이 들통나면 어찌 됩니까?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들통날 리 없소. 한기석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고을 사람들도 그를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소. 당신이 그 양자였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소? 게다가 나는 곧 이 고을을 떠날 것이요. 족보에 도장을 찍고 문서를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끝이요. 한기태는 다시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아들은 어떻소? 평민의 아들로 평생 천대받으며 살게 하시겠소? 아니면 양반의 아들로 좋은 혼처를 만나게 하시겠소? 아버지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하지 않겠소? 도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다니. 한기태는 도훈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훈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것처럼 아들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도훈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언제 결정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결정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기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은자 300냥이면 돼요. 300냥이라니요? 도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300냥이면 자신이 10년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한 거금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오?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300냥으로 당신과 자손 대대로 양반 신분을 얻는 거요. 싼 장사 아니겠소? 도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0냥,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집을 팔아도 모자랄 돈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한기태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소. 도훈은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잠깐만요, 나리. 제가 돈을 구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한기태는 도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한 달 드리지요. 한 달 안에 돈을 구해오시오. 그러면 족보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소. 도훈은 비틀거리며 한기태의 집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만 도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은 자꾸만 멈춰 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족보를 산다? 거짓으로 양반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도 내 아들도 평생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 수는 없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깨어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소. 도훈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양반이 된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모습.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하지만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거짓이 들통나서 관가에 끌려가는 모습. 가족들이 죄인 가족으로 낙인 찍히는 모습. 도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옳은 것인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보자. 해보는 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300냥을 구할 방법을 계속 궁리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을 팔자니 가족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녀 김은서였습니다. 은서는 젊은 시절 궁에서 무수리로 있다가 기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도훈과는 장사로 인연이 있었고 가끔 술자리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도훈날이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아니요. 하지만 은서는 도훈의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도훈은 깜짝 놀라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한기태 나리가 족보를 판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혹시 도훈 나리께서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요.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까? 은서는 도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도훈 나리 편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돈 말이에요. 도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서의 말에 도훈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돈을 도와준다니, 그것도 3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말입니다. 도훈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서,
그게 무슨 말이오? 300냥이면 적은 돈이 아니오. 은서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기녀로 15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답니다. 양반 나리들이 술에 취해 주머니를 헐겁게 열 때가 많거든요.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소. 그건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니오? 은서는 도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도훈 나리,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뭔지 말이죠. 전 궁궐 무수리 출신이었어요. 여종 말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기녀가 됐어요. 적어도 기녀는 돈을 벌 수 있고 자유라도 있으니까요. 은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도훈 나리가 양반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신분 따위에 짓눌려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돈은 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도훈은 은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분제도에 짓밟힌 사람들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것 말입니다. 은서, 정말 고맙소. 언젠가 반드시 갚겠소. 걱정 마세요. 전 도훈 나리를 믿어요. 은서는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평민 이도훈에서 양반 한겸호로 말입니다. 그날 밤 도훈은 집으로 돌아와 서연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서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심상치 않으신데요. 도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양반이 되려고 하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양반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은 한기태와의 만남, 족보를 사는 일, 김은서에게 돈을 빌린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도훈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러실 겁니까? 여보, 거짓으로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들키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져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아들을 생각해 보시오. 평생 천민으로 살게 할 수는 없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평민이든 양반이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가야겠다면 저도 함께 가겠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분명히요. 도훈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고맙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내요. 며칠 후 도훈은 300냥을 들고 한기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기태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니, 반가운 것보다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셨소, 도훈. 돈을 구했소? 예, 여기 있습니다. 도훈이 보따리를 내밀자 한기태는 재빨리 돈을 세었습니다. 정확히 300냥이었습니다. 한기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소, 아주 좋아. 이제 약속대로 족보에 당신 이름을 올리겠소. 한기태는 족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과 먹을 준비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족보의 오래된 종이가 누렇게 빛났습니다. 한기태는 한기석의 이름 아래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양자 한겸호. 도훈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저 세 글자가 자신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평민 이도훈은 사라지고 양반 한겸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한겸호요. 한기석의 양자이자 우리 한씨 가문의 일원이요. 한기태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뚜렷한 인주 자국이 족보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도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한기태는 따로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입적 문서요. 관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누가 의심하면 이걸 보여주시오. 한기석이 생전에 당신을 양자로 들였다는 증거요.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가짜 문서였지만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한기태는 이런 일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어. 한기태는 낡은 도포와 갓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제 아우가 입던 옷이오. 이제 당신 것이오. 입어보시오. 도훈은 천천히 도포를 입었습니다. 몸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무명옷만 입었던 도훈에게 양반의 옷은 마치 다른 세상의 것 같았습니다. 갓을 쓰자 한기태가 감탄했습니다. 오, 제법인데요. 진짜 양반 같소. 도훈은 구석에 놓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양반.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도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평민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걸음걸이도 말투도 모든 것이 양반답게 해야 하오. 한기태는 도훈에게 기본적인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양반은 천천히 걸어야 하고 말할 때는 위엄을 가져야 하며 평민을 대할 때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주눅 들지 말라는 거요. 당신은 이제 양반이요. 당당해야 하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양반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예법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한기태는 도훈의 불안을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서툴지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양반이 얼마나 되겠소? 대부분 족보만 있으면 양반이요. 그날 밤 도훈은 양반 복장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양반 같으세요. 도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렇소. 속은 여전히 평민이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한겸호예요. 우리 모두 한씨 집안 사람이 된 거죠. 서연은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입니다. 평민 이도훈은 죽고 양반 한겸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거다. 내가 왜 억울해야 하나? 내가 왜 고개 숙여야 하나? 도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도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양반이 되는 것과 양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시련으로 다가올지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처음으로 양반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짐을 나르던 상인이 오늘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양반이 되어 있으니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저게 누구요? 이도훈 아니요? 아니, 저 사람이 양반 복장을 하고 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기태가 가르쳐준 대로 양반답게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때 한 양반이 도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양반 나리.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느 댁 양반이십니까? 도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시험이 왔습니다. 도훈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한씨 집안의 한겸호라고 하오. 한기석의 양자요. 양반은 잠시 도훈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기석 나리의 양자셨군요. 반갑소이다. 도훈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통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제 도훈은 더 이상 평민 이도훈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한겸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도훈에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고을의 유지들이 모이는 잔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를 환영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도훈은 초대장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양반으로서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고맙소. 하지만 걱정이 되는구려. 괜찮아요. 그냥 다른 양반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도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곳은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벌써 화려한 복장을 한 양반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한겸호나리. 하인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양반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이던 도훈이 이제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루에는 이미 수십 명의 양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 값비싼 갓을 쓴 이들, 모두가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도훈은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한 양반이 도훈을 불렀습니다. 한나리, 이리 오시오. 윗자리에 앉으시오.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윗자리라니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입장했습니다. 모든 양반들이 일제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도훈도 황급히 따라했습니다. 사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두들 잘 오셨소. 오늘은 이 고을의 유지분들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요. 편히 즐기시오. 사또의 말이 끝나자 기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기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훈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자리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윽고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구운 고기, 전복, 생선, 떡, 과일, 그리고 값비싼 술까지. 도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평민으로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할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드시오. 사또의 말에 양반들이 일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도훈도 서둘러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양반들은 우아하게 음식을 집어먹는데 도훈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양반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평생 허겁지겁 밥을 먹어왔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천천히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훈은 애써 다른 양반들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 어색했습니다. 고기를 집으려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주변 양반들이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옆자리 양반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예법이 좀 서툰 것 같은데. 도훈의 귀가 얼얼했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도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음식을 집었습니다. 그때 사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번에 고을에 서당을 새로 지으려 하는데 양반분들의 시문을 받고 싶소이다. 각자 한 수씩 지어주시겠소? 양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문을 짓는 것은 양반의 기본 교양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종이와 붓을 나눠주었습니다. 도훈의 앞에도 놓였습니다. 도훈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시를 짓는다고요? 도훈은 글자도 겨우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시를 지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양반들은 벌써 붓을 들고 술술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붓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도훈은 겨우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체가 엉망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획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양반이 도훈의 글씨를 힐끗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각자의 시문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종이를 걷어갔습니다. 도훈의 것도 함께 말입니다. 도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또가 도훈의 글씨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또는 시문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다른 양반들의 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도훈의 것을 펼쳤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누구 것이오?
도훈은 일어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반들의 시선이 도훈에게 모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사또님. 사또는 도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나리, 글씨가 좀 서툰 것 같은데 혹시 손이 불편하신가? 도훈은 급한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사또님. 며칠 전에 손을 다쳐서 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쾌차하시길 바라오. 도훈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주변 양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양반일까?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잔치가 계속되었지만 도훈은 더 이상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른 양반들이 고전을 이야기하면 도훈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한나리는 어느 서당에서 공부하셨소? 한 양반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사가에서 배웠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사서삼경은 다 읽으셨겠네요? 물론입니다. 도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서삼경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반들의 대화는 계속 어려운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성리학, 경학, 시문, 도훈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도훈은 그저 술을 마시며 얼버무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양반들은 취기가 올라 흥겨워졌습니다. 기생들이 다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훈도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때 한 양반이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날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평소에 어디 계셨소? 저는 타지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뵌 적이 없었군요. 그런데 한기성 나리의 양자라고 하셨는데 언제 양자로 들어가셨소? 도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0년 전쯤입니다. 10년 전이라. 그때는 제가 이 고을에 없었소. 그래서 몰랐나 보오. 양반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잔치가 끝나고 도훈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무사히 다녀오셨네요. 도훈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할 수가 없소. 무슨 말씀이세요? 양반 행세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소. 글도 예절도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소. 사람들이 날 의심하는 눈초리로 봤소. 서연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잔치에서 깨달았습니다. 양반이고 뭐고 자신은 껍데기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절도 글 공부도 못한 자신, 가짜 신분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양반들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자신에게 질문했던 양반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도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양반이 되는 것보다 양반으로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겉모습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새벽녘 도훈은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글도 예절도 양반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들통날 것입니다. 하지만 도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의 과거를 캐내려는 위험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집에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함께 읽어주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하던 도훈에게 글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도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서 붓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또다시 들킬 것입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나가보니 한 젊은 양반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댁에 한겸호 날이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만 누구시죠? 한성준이라고 합니다. 한기태의 아들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기태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도훈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이 나오자 한성준은 냉랭한 눈빛으로 도훈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겸호 나리. 아니, 양아버지의 양자분이시니 저를 조카라고 불러주셔도 되겠군요. 한성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도훈은 불편함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 한기태 나리의 아드님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성준은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리를 믿지 않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도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자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지요. 그래서 평생 천대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양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글도 배우고 예법도 익혔습니다. 그러니 양반과 평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성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잔치에서 나리를 봤습니다. 글씨는 엉망이고 식사 예절도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반의 기품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습니다. 한성준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입니다. 한성준,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리는 진짜 한기석의 양자입니까? 아니면 돈 주고 족보를 산 상인입니까? 한성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정해야 할까요? 나는 한기석의 양자가 맞네. 자네 아버지께서 직접 문서를 작성해 주셨네. 문서요? 그 문서가 진짜일까요? 아버지는 빚에 쪼들려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족보를 파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한성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력해도 절대 못 넘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를 산 겁니까? 돈으로 신분을 샀으니 이제 진짜 양반입니까? 도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돈으로 신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성준, 자네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간단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나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성준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사또 댁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리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진실을 밝히실 건지 아니면 제가 밝힐 건지 말입니다. 한성준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도훈과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도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성준이 사또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끝입니다. 도훈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며칠 후 드디어 사또댁 모임 날이 왔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사또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또의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큰 대문, 그리고 넓은 마당. 양반들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한성준도 와 있었습니다. 한성준은 도훈을 보자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또가 나타나자 모두가 절을 했습니다. 사또는 양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이 고을에 오신 분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한겸호 나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훈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도훈에게 쏠렸습니다. 한겸호나리는 한기석의 양자로 타지에 계시다가 최근 돌아오셨습니다. 사또의 소개가 끝나자 한성준이 일어났습니다. 사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저는 한성준이라 하며 한기태의 아들입니다. 한겸호나리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양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기석에게 양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겸호나리, 과연 진짜일까요?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성준이 정말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한성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사또가 물었습니다. 한성준은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기녀 김은서가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도훈이라는 상인에게 300냥을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한기태에게 족보를 샀다고 말입니다. 도훈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은서가 배신했단 말입니까? 아니, 한성준이 김은서를 협박했을 것입니다. 사또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겸호나리,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훈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용일까요? 사또님, 저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제발 제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연은 바닥에 엎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남편은 평생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양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훈은 서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계속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겸호, 아니 이도훈. 자네는 관가를 속인 죄를 저질렀네. 이것은 엄중한 범죄일세.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한성준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한성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성준, 자네도 서자로 살면서 신분의 벽을 느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한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서자라는 굴레 속에서 살았습니다. 양반의 피를 이었지만 양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신분 제도가 무너지면 저 같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한성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자로서의 한과 서름이 묻어났습니다. 도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성준도 결국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 제도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성준은 그 제도를 지키려 하고 도훈은 그것을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사또는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큰 죄를 지었네. 하지만 오늘 당장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네. 며칠 뒤에 다시 부르겠으니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네. 도훈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서연이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사또 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훈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양반의 꿈도 당당한 삶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도훈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욕심을 부린 탓에... 아니에요. 저도 함께 결정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도훈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상인도 아닌 정체불명의 존재. 평민으로서의 자신도 양반으로서의 자신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도훈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면
사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관가를 속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읍내를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주막에 들어가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훈은 구석자리에 앉아 술을 청했습니다. 주모가 탁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날이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술이나 더 가져오시오. 도훈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취해야 했습니다. 취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은 계속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도훈인가? 한겸호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도훈을 힐끗거렸습니다. 양반 복장을 한 사람이 주막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도훈은 비틀거리며 주막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읍내 거리를 헤맸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만이 도훈을 따라왔습니다. 어느새 도훈은 낡은 서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멍하니 서당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이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도훈을 이 서당에 보내려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아들만큼은 그를 배우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훈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훈장은 도훈을 돌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민이 아니오? 이 서당은 양반 자제들만 봤소. 훈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그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애걸했지만 훈장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평민은 평민답게 살아야 하오. 그런 양반이나 배우는 것이오. 결국 도훈은 서당 문턱도 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은 울었습니다. 왜 자신은 그를 배울 수 없는 걸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걸까요? 그날 이후 도훈은 학문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민은 일이나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양반처럼 책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서당 담장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술 기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양반 피가 아니다. 글은 쓸 수 있어도 족보는 못 바꾼다. 훈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양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샀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산다고 해서 양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꿀 건 신분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도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도훈나리?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은서였습니다. 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은서, 자네가 한성준에게 편지를 넘겼다면서?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성준이 제 편지를 훔쳐갔어요. 제가 도훈나리께 쓴 편지를 몰래 가져간 거예요. 저는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오, 은서. 자네를 의심했소? 은서는 도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도훈나리는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담장 위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소? 신분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소?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속은 여전히 무지했소? 은서는 도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훈나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자들도 나름의 자리를 지키지만 서자들도 상처투성이에요. 한성준도 마찬가지죠. 서자로 태어나서 평생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살았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자들은 적어도 글을 배웠어요. 양반 문화 속에서 자랐죠. 그게 바로 차이예요. 진짜 양반이란 신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도훈은 은서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족보가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진짜 양반이 되려면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은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 무엇이요?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고 진짜 공부를 하는 것 말이요. 비록 족보는 가짜지만 적어도 배운 만큼은 진짜로 쌓고 싶소.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날 밤 이후 도훈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양반 행세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배움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헌책방에서 낡은 책들을 구해왔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기초책들이었지만 도훈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서연에게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붓을 잡기 어려웠지만 매일 글씨를 썼습니다. 서연은 도훈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양반 행세를 하려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할까 걱정돼요. 괜찮소? 이제라도 배워야 하오. 비록 늦었지만 말이요. 도훈은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차츰 편안해졌습니다. 거짓 신분으로 허세를 부릴 때보다 진짜 공부를 할 때가 훨씬 더 떳떳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천자문을 거의 외웠고 기본적인 글자들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서투르고 느렸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도훈은 작은 종이에 시를 한 수 썼습니다. 달은 둥글고 마음은 텅 비었네. 이름 하나로 사람을 가르지만 하늘 아래 모두 같은 사람이라네. 서툰 시였습니다. 글자도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진심이 담긴 시였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도훈의 시를 읽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은 시예요.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요.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알았소. 양반이 되려 했던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양반이 되는 방법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말이요. 족보를 산다고 양반이 되는 게 아니요. 진짜 배우고 익혀야 했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당신을 사랑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죠. 도훈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며칠 후 사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관하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도훈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훈은 다짐했습니다. 설령 벌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가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도훈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가야, 아버지가 한 말씀 하마. 네, 아버지. 족보에 적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열심히 배우느냐. 그게 진짜 너를 만드는 거란다. 양반으로 태어나도 나쁘게 살면 천한 사람이고 평민으로 태어나도 바르게 살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도훈은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름은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관하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도훈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양반 도포였지만 이제 곧 벗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소?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들이겠소? 그리고 당당히 말하겠소?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말이오. 도훈은 집을 나섰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가짜 양반, 족보를 산 상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식 관청 회의였습니다. 고을의 모든 유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도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 대청마루에는 사또가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수십 명의 양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성준도 보였습니다. 한성준은 도훈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도훈, 앞으로 나오시오. 사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도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훈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한기태에게서 족보를 사서 한겸호라는 이름으로 양반 행세를 했다. 이것이 사실인가? 예, 사또님. 사실입니다. 도훈의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성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또님, 이자는 평민 출신으로 관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죄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다른 양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런 자를 그냥 두면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사또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말해보시오.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사또님, 저는 평생 평민으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천대뿐이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양반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마에 앉아가지만 저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태어난 신분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처럼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는가? 이 아이에게도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가? 그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샀습니다. 돈으로 신분을 샀습니다. 양반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속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글도 모르고 예절도 몰랐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했습니다. 도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짜 양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양반이 되려면 족보가 아니라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훈은 사또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저를 벌해주십시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만큼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배우지 못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도훈의 말이 끝나자 대청마루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의 진심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한성준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자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자는 거짓으로 양반 행세를 한 죄인입니다. 동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성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자로 태어나 평생 서름을 받았습니다. 양반의 피를 이었지만 양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다니. 이것은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한성준은 도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 있는 상인들이 모두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할 것입니다. 도훈은 한성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성준, 자네도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네. 신분 제도에 짓눌린 사람 말일세. 자네는 서자로 태어나 서름을 받았고 나는 평민으로 태어나 천대를 받았지. 우리는 둘 다 희생자일세. 한성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와 자네를 같다고 하지 마시오. 나는 양반의 피를 이었소. 자네는 그저 평민일 뿐이오. 그게 대체 무슨 차이인가? 둘 다 사람 아닌가? 둘 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나? 도훈의 말에 한성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훈의 말을 들으니 생각할 것이 많구나.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인가? 사또는 양반들을 둘러봤습니다. 나는 관직에 오르면서 많은 양반들을 보았다. 그 중에는 학문도 없고 덕도 없으면서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다. 반면에 평민이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았다. 사또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잘못을 저질렀다. 족보를 사서 신분을 속인 것은 분명 죄다. 하지만 자네의 마음만큼은 이해한다. 사또는 한성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성준, 자네 말도 틀리지 않다. 신분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그 질서가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가? 태어난 신분 때문에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옳은가? 사또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판결은 이렇다. 이도훈, 자네는 양반 신분을 박탈한다.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벌금을 내고 죄를 씻어라. 감옥에는 보내지 않겠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판결이었습니다.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훈,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다. 자네는 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였지? 그렇다면 서당에서 일하며 글을 배워라. 상인이면서도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도훈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 평민이라고 배움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양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무지에서 백성을 해치면 죄다. 상인이라도 학문과 마음이 바르면 백성을 이롭게 하니 옳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도훈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또님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성준은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청마루를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훈은 관할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도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양반 신분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서연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괜찮소? 우리는 이제 진짜로 살 수 있게 되었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아들도 달려와 도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도훈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가야, 이제 너도 글을 배울 수 있단다. 양반이 아니어도 배울 수 있는 거야.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반 도포를 벗고 다시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반 행세를 하며 당당히 거리를 걸었는데 이제는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거짓으로 떳떳한 척하는 것보다 진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도훈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아니 이형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도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양반 행세하다 들통났다는 소문 들었네. 힘들었겠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모습대로 살기로 했으니까요. 도훈은 낮에는 장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서당으로 갔습니다. 사또가 약속한 대로 도훈은 서당에서 일하며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당의 마당을 쓸고 책을 정리하고 훈장님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저녁 시간에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서당에 갔을 때 훈장은 도훈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족보를 산 상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도훈의 진심을 느낀 훈장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어린아이 같구먼. 좋네. 가르쳐주겠네. 도훈은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훈장은 도훈에게 천자문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도훈은 이미 집에서 혼자 공부했지만 훈장에게 제대로 배우니 훨씬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하늘, 천, 땅지. 이 글자들은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야 만물이 생기는 것이지. 훈장의 설명을 들으며 도훈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도훈은 천자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손글씨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훈장도 감탄했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배우는 속도가 빠르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처음 보네. 감사합니다, 훈장님.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배우니 너무 기쁩니다. 도훈의 아들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민아이가 서당에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허락이 있었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도훈보다 훨씬 빨리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라 머리가 좋았던 것입니다. 도훈은 아들이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꿨던 일을 아들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글자가 뭐예요? 그건 사람인이란다. 사람을 뜻하는 글자지. 사람인. 아버지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죠? 그렇지. 양반도 사람이고 평민도 사람이란다. 모두 같은 사람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도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준이었습니다. 도훈은 긴장했습니다. 한성준은 도훈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성준, 무슨 일인가요? 한성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훈, 자네를 보니 부럽더군. 뭐가 부럽다는 건가요? 자네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했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서자라는 굴레에 갇혀있네. 한성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양반의 피를 이었지만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네. 그래서 자네를 미워했네. 자네가 돈으로 양반이 되려 한 것이 분했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자네와 다를 바 없더군. 우린 둘 다 신분제도의 희생자였네. 도훈은 한성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성준, 새로 시작하면 돼요. 서자든 평민이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한성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오랜 세월 품었던 원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성준 나리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성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이도훈. 자네를 너무 몰아붙였네. 괜찮아요. 나리 덕분에 제가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성준은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훈은 한성준도 언젠가는 평화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도훈은 이제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서삼경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적인 글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훈장도 도훈의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이제 제법 선비 같네. 나이가 들어서 배웠지만 그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훌륭하네. 과찬이십니다, 훈장님.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도훈은 이제 서당 아이들에게도 간단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자문을 외우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글씨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도훈을 따랐습니다. 도훈 아저씨, 이 글자 어떻게 써요? 천천히 보렴. 이렇게 획을 그으면 된단다. 도훈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서당을 방문했습니다. 도훈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온 것입니다. 사또는 도훈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도훈, 잘 지내고 있군. 예, 사또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네는 족보는 가짜였지만 사람됨은 진짜였네. 그게 중요한 것이네. 사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도훈은 사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서연이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서야 당신을 사랑한 이유를 알겠어요. 무슨 말이요? 껍데기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요. 양반 행세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훈장님께 칭찬받았어요. 글씨를 잘 쓴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구나. 도훈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기억하렴. 족보에 적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열심히 배우느냐. 그게 진짜 너를 만드는 거란다. 양반으로 태어나도 나쁘게 살면 천한 사람이고 평민으로 태어나도 바르게 살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계속 장사를 하며 살았고 저녁마다 서당에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글도 잘 쓰고 셈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조선의 가문과 신분 제도는 시대를 지나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했다가 들통났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벌을 받고 다시 평민이 됐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대.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다더군. 가짜 양반이었구먼. 아니야, 양반 신분은 가짜였지만 사람 된 만큼은 진짜였다더군. 그렇습니다. 도훈은 가짜 양반이었습니다. 신분을 속였지만 진심만큼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도훈은 평생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족보를 산 일도 들통난 일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훈은 서당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이도훈,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훈장님? 나이 50에 천자문을 배우고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네. 쉽지 않은 일일세.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훈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양반은 족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네. 자네는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네. 도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양반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답게 진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도훈은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도훈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짜 양반이었지만 진짜 사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이머니였습니다.